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좋은 EB5 투자 상품이란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투자 이민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있었죠. 이 한동안 작년 6월 말부터 중단되었던 EB5 투자 이민 과정이요. 대통령 서명을 통해서 다시 재개가 되었고요. 특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온 이 리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상품 과정도요. 역시 이제 돌아온 5월부터 다시 재개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와 같은 이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배경으로서 투자 이민이 뭐냐라는 거 다시 한번 보면요. 사실 어느 나라나 이 영주권 제도라는 게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영주권을 발급받는 그 방식으로서 그 중에 하나인 건데 대표적으로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통해서 스폰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고용, 그렇죠? 뭐 회사에서 내가 꼭 필요한 직원입니다라는 그런 이유로 또 영주권을 발급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NIW라고 하는 것은 이 National Interest Waiver라 그래서 말하자면 공학이나 의학 분야에 있어서 어드밴스 디그리를 가진 뭐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계에 있어서의 뭐 학회나 이런 이 저술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를 말하자면 내가 충분히 National Interest,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이니 영주권 주세요 하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투자 이민이라는 건 뭘까요? 투자 이민은요, 외국인인데 미국의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거죠.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50만 불이었고 이게 이제 80만 불 또는 105만 불이 된 거죠.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2년의 기간 동안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는요. 고용을 10명 이상 창출하면서 내가 프로피터블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이걸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영주권을 준다라는 거죠. 퍼머넌트 그린카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경제에 기여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내가 2년 동안 80만 불 투자해서 2년 동안 프로피터블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요. 그리고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요. 직접 투자하는 거죠. 내가 직접 투자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뭐 말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으로서 와가지고 2년 동안 이 돈을 잘 굴려서 고용도 만들어서 이런 이윤을 내는 비즈니스를 한다? 유지한다? 뭐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 간접 투자, 이와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에 투자를 함으로써 EB5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영주권을 받는다. 이런 제도가 바로 간접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죠. 투자자예요. 홍길동 씨. 이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 프로젝트사가 있겠죠. 이건 바로 뭐 대표적인 거는 뭐 부동산 개발사들이 될 텐데요. 펀딩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금이 필요한 거죠. 이와 같은 개발 사업을 하니까 인력도 많이 고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펀딩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서로 간의 니즈가 맞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리지널 센터와 이주공사인데 리지널 센터는 결국 이 브로커리지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의 이민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검증된 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투자 프로젝트사들이 이 EB5의 디벨로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요. 이런 프로젝트 개발사들과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주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 리지널 센터에 말하자면 오프쇼어, 그러니까 해외의 어떤 서브 에이전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 투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제 홍길동 씨라고 하는 한국인이요. 오케이, 나는 투자 이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투자 대상이 되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고 평가하게 되겠죠. 검토 단계를 거쳐서요. 그리고 나서 검토를 마치고 나면 투자를 진행하겠죠. 투자 계약서를 이제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I-526이라고 하는 이민 청원이죠. 이걸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526이라는 걸 접수할 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투자금으로 보내는 50만 불, 이제는 80만 불이 됐는데 이 80만 불의 자금 출처, 세금 잘 낸 돈이냐라는 것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 증거와 텍스 클리어런스, 세무서로부터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526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투자하려는 그 개발 사업이 이 이후에 EB5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즈니스 플랜이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임시 영주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829라고 해서 원래는 이
컨디셔널 그린 카드잖아요. 임시 영주권인데 이 임시를 떼는 그 절차를 이 컨디션 리무벌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게 필요하느냐? 우리가 앞서 이 526 단계에서 비즈니스 플랜을 점검한다 그랬죠.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이에 따른 실적이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관점에서 나오는 거냐? Sustained investment.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2년 동안 이 투자금에 대해 프로피터블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잡 크리에이션, 고용 창출. 앞서 1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충족했는지를 평가받는 과정이 바로 I-829를 접수하면서 거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퍼머넌 그린카드죠. 이 컨디셔널 그린카드가 아니라 영주권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영주권도 잘 받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투자금 잘 받아서 본인의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는 윈윈의 상황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투자 프로젝트사의 관점과 투자자의 관점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투자 프로젝트사는요, 뭐 부동산 개발사와 가장 전형적인 거니까요. 이 투자 개발사라고 보면 어차피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죠. 그러면 투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자기 자본이 됐거나 아니면 타인 자본, 뭐 론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 개발사의 입장에서 해외의 어떤 투자자가 본인의 니즈라고 하면은 영주권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런 자격 요건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투자를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거겠죠. 본인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펀딩 코스트라고 하잖아요.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담들이 현저히 낮을 테니까요. 이와 같은 펀딩 프로세스에 익숙해지는 개발사일수록 점점 더 이런 이 투자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당연히 개발사에 더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고자 하는 그런 관심 그리고 그런 노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더 유리하게 하려는 욕심.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다소 또 다를 겁니다.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르겠죠. 일반적인 투자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보장하느냐 뭐 또는 내가 기대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투자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요. 첫 번째로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어떤 그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심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금 상환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영주권이 다 나오고 나서 끝났을 때 오케이. 거기서 큰 수입을 더 내는 것도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세 번째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내가 애초에 이 투자를 시작한 것이 주된 관심은 영주권을 잘 받는 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목적이 잘 달성되고 나면 잘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요. 최종 영주권 발급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아까 봤잖아요. 이 앞에 나왔던 거. 여기서 실제 이 Sustained Investment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여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2년 동안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충분히 달성해야만 내가 영주권, 임시, 컨디션을 리무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잡 크리에이션 충족 여부에 대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평가해야 될 겁니다. 시중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거기서 옥석을 가리는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최종 영주권 발급에 필요한 조건을 얼마나 잘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잡 크리에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한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에서 얼마만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해왔는지를 평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이요. 이제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 상환을 원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영주권을 받고 나면 그 다음으로 나는 원금을 다시 돌려받는 걸 원할 테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EB5라고 하는 것은 EB5 투자는요. 원금 상환을 개런티하는 건 없어요. 왜? 조건 중에는요. 내가 at risk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나의 투자금이 말하자면 손실의 가능성 또는 내가 이 투자로부터 부담하는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따라서 원금을 돌려받는 게 개런티 됐다라고 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이게 반드시 뭐 리스키 비즈니스 아주 위험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투자 계약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투자 계약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도 투자예요. 그리고 또는 내가 지분을 사는 것도 투자죠. 대부분은 이제 지분을 사는 게 더 전형적인 의미의 투자일 텐데
채권 투자, 지금 돈을 뭐 본드의 형태로 빌려주는 건데 이거 역시도 이 at risk를 항상 충족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예컨대 이걸 뭐 전문 용어로 revenue bond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내가 채권의 형태로 만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요. 회사가 프로핏을 낼 경우에, 말하자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그 돈을 기준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되고 벌지 못하면 상환 못한다라고 한다면 at risk의 조건은 충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려는 얘기는 이게 채권 투자 내지는 어떤 노트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는 건 아니겠고요. 그러나 더 전형적인 것은 주주 지분, 말하자면 내가 주식이죠. 보통은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파트너십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LP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내가 이 리미티드 파트너로서 갖는 권한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뭐 우선주주의 성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고요. 혼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더 전형적인 구조인 이 주주 지분의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를 보죠. 맞죠? 내가 주주이기 때문에 나는 회사의 리스크를 같이 분담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전형적인 주주 계약에 있어서는 주주는요. 상환을 받는다라는 그런 컨셉이 없잖아요. 내가 주식을 샀을 때 이걸 어떤 기간을 만기로 해서 다시 돈을 돌려받는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당연히 투자 프로젝트사 입장에서는 이 주주로서의 투자를 더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만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확정 금리와 같은 금융비용, 투자 개발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금융비용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이 개발사에게 있어서는요, 더 유리한 식으로 계약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계약서를 보통 이제 LLC나 리미티드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Operating Agreement라고 하고요. 그리고 각 개별 투자자들과 별도로 또 맺는 계약서를 Subscription Agreement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굉장히 두껍고 복잡합니다. 여기 하나하나에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이 원하는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야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더 문제 뭐냐면 개별 투자자들은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계약서 내용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규모의 펀딩을 하면서 우리가 개별 투자자로서 들어갈 때, 이 조항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있는데 내 것만 이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실제 주어진 그 계약서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이죠. 굉장히 두꺼운 이 투자 계약서, Subscription Agreement, 이거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투자하는 것이 채권이냐 지분 투자냐라는 것도 평가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결국 특수 목적이잖아요. 어떤 개발 사업이면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환매에 관련된 조항은 어떻게 돼 있는지 반드시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다 청산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어가는 건지. 그리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이 지분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타인에게 트랜스퍼하는 거죠.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말하자면 회사 입장에서요, 이와 같은 일개 리미티드 파트너, 주주죠. 주주가 매각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회사가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만족할 경우에, 회사가 판단했을 때 만족할 경우에만 허락해준다라는 그런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이도저도 아닐 때는요, 일반적으로요, 주주가 이 소수 주주로서, 소액 주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어요. 투자 계약서에는. 예컨대 회사로 하여금 뭐 정기적으로 투자 결과, 회사의 대차대조표, 회사의 실적에 대한 것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언젠가 내가 레버리지, 지렛대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들을 이 투자계약서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첫 번째 상법, 계약법 차원에서의 법률 문서의 검토를 얘기한 거고요. 이와 별개로요, 독립적으로 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요,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밸류에이션이죠. 왜? 만약에요, 결국 우리가 이후에 투자금을 상환받는 데 있어서는요, 내가 투자자로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예컨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주로서 투자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이걸 이제 우선주라고 하죠. 우선순위의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끝에 나오는 그런 주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 자산을요, 전체 회사의 자산을 놓고 봤을 때 그 가치가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걸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최악의 경우라 해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평가의 또 다른 근거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이 주변 부동산 지분 거래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주식이요, 상장사 주식이면은 우리가 주식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이 리미티드 파트너, 이 투자 개발사에서의 내 지분이라는 거는 그게 매매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그 중에 어떤 것들은요, 공개 시장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지분이 매매되는 그런 시장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두말할 나위 없이 이 프로젝트 사가요, 과거에 뭐 예를 들어 개발사라고 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 EB5와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 회사라면 어떤 트랙 레코드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대 수익에 대한 뭐 평가도 있겠으나 뭐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EB5와 관련해서는요, 3번까지 가면 좋지만 1번, 2번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공감하시겠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투자 계약이요, 이 이민에 대한 결정은요, 굉장히 종합적인 고려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결정입니다. 이건 개발사라고 하는 회사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투자자 간의 1대1의 계약인 거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최종적으로는요, 좀 과장하면 관찰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요, 이민법에 대한 이해, 상법에 대한 이해, 증권법에 대한 이해, 계약법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서 이 투자 수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 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리고요, 세법에 대한 이해, 내가 영주권이 된 이후에 이와 관련한 거래는 어떤 식으로 과세되는지까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요, 뭐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굉장히 많은 고려사항이 있고요. 이걸 내가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다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주공사와 리지널 센터를 통해 확인을 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이주공사, 리지널 센터가 확인하셔야 될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프로젝트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논의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뭐 성공적인 투자 결정 내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충실한 정보 전달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